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복수했던 일을 오늘 설명하러 나왔는데요. 여기 사연을 보낸 분들과 똑같이 전 남편과 시모에게 한 복수입니다. 처음엔 하지 않으려고 했던 복수였는데 기가 막힌 두 사람의 행동으로 얼떨결에 복수까지 하게 됐네요. 그 바보 같은 전 남편과 시모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모와 단둘이 지내왔습니다. 시부모님 이혼의 이유는 전적으로 시부 때문이었는데 워낙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시부 때문에 시모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은 이혼하게 됐고 그 후 시모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홀로 남편을 키우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시부의 바람으로 이혼했던 거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상 때문인지 시모가 집에서 내쫓기듯 나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집도 돈도 없이 힘들게 홀로서기를 해야 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상당해서 그런지 열악한 상황에서조차 아들의 교육에 신경 쓰며 맹모 삼천지교처럼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초봉부터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그만하면 현실적으로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이라 생각했는지 아들 뒷바라지하며 고생 많았던 시모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힘들게 키워온 외동아들이 잘된 것을 보며 만족한 시모가 더 바라는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자신처럼 아들과 나중에 태어날 손주를 뒷바라지 해줄 참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저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남편의 내조를 바라던 시모는 그런 이유로 남편에 비해 연봉이나 직업적 위치가 많이 부족했던 저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일 욕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 비하면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일하는 게 재미있었고 나름 일욕심도 있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로만 지내야 하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글쎄요,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좋아서요. 아이 그렇다고 네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대기업도 아니고 너도 나중을 생각해야지. 어차피 여자들은 결혼하고 임신하면 계속 일하기 힘들잖니. 그 대신 네가 뒤에서 뒷바라지 잘 해주면 우리 준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준이 덕 보고 너도 편하게 아이 기를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니니? 시모 말대로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결국 그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시모의 당부처럼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시모가 보기에도 그런 제 노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저는 며느리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노력만큼 시모가 절 예뻐했기에 저도 시모에게 잘하려 노력했어요. 시모는 자기를 챙기는 것보다 아들을 챙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열심히 챙기면서도 시모도 빠짐없이 챙기려 했습니다. 그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라 생각했고 시모와 가깝게 지내며 고부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시모도 언젠가부터 제가 가깝다 느껴졌는지 혼자 남편을 키우며 있었던 일들이며 지금은 이혼한 시부가 여자 문제로 시모 속을 썩인 일들까지 정말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제게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마와 딸까진 아니어도 보통 이상의 친한 고부관계라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럴수록 저도 시모를 가깝게 생각했고 그렇게 고부관계마저 좋으니 저는 뭐 하나 실망할 것 없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믿었던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의심하게 만든 적 없었던 남편이라 처음엔 내 남편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괜한 오해를 하는 거라며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덮어놓으려 할수록 자꾸만 남편의 빈틈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목격되는 다른 여자의 흔적에 저는 결국 믿었던 남편의 뒷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을 오해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차분히 증거를 모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직접 사실을 묻게 됐죠. 당신 다른 여자 있어? 당신 아버지처럼 바람 피우고 다닌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미 다 알고 묻는 거니까 괜한 변명 같은 건 하지 마.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직접 봤고 내가 따로 모은 증거들도 차고 넘쳐.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 알아봐야 뭐해. 몇 년을 만났든 며칠을 만났든 당신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해. 내가 참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미안한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 어차피 당신도 다 알고 있다니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해. 이제 와서 그냥 모른 척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니?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바람 피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우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사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막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혼하자니까? 당신 정말 미쳤어? 그 여자가 대체 뭐라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해? 그만 좀 해!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그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뻔뻔하게도 남편이 제게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었는지 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택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뻔뻔하고 황당한 태도에 저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됐어요. 남편에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까진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다면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였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 사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부모님께 제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힘들던 거죠. 다른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연예인을 봐도 평범한 사람들을 봐도 배우자가 바람 한번 피우는 일은 종종 있다. 그 시기 잘 견디고 용서한다면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용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져야 했고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지는 걸
도와줄 사람은 시모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시모는 제 편이었으니 남편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라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시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억울한 이야기를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시모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은이 네가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엔 웬일이니? 나 이제 막 자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꼭 드릴 말씀? 그게 뭐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이가 지금 준이가 여자 만나는 것 때문에 찾아온 거니? 네?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럼 혹시 오빠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준이가 걔랑 헤어지긴 왜 헤어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헤어져야죠. 그게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거 불륜이잖아요. 혹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 다 알아. 아는데 준이가 만나겠다고 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걔 엄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성인 아들한테 누굴 만나라 말라 할 수 있겠니? 아니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안 만나겠냐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는데 어머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내가 진짜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아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그만하고 물러날 것이지 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눈치 없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너랑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아니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 준이가 그렇게까지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네가 물러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찾아와? 네가 그동안 나랑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잘 지내기도 했고 네가 우리 준이 뒷바라지도 잘했으니까 너랑 최대한 좋게 헤어지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찾아오기 전까지 모른 척하고 지냈고 네가 준이 얘기 꺼냈을 때도 네가 빨리 마음 정리하라고 좋게 돌려서 말한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넌 정말?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 듣게 되니 좋니? 이젠 우리 준이랑 헤어질 생각이 좀 들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이 보고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말하겠다. 제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그 이와 빨리 헤어지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람 피웠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요. 아이 그럼 뭐 어떡하니? 사람 마음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말한다고 그게 될 일이야?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겠어? 우리 힘 빼지도 싸우지도 말고 서로 좋은 기억만 가진 채 헤어지자. 응? 지금 이런 상황 길어져봤자 너만 손해야. 너만 상처받는다고. 그러니 그만하고 준이가 이혼하자는 대로 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시모가 제게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아들 편을 든다고 해도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아들만 감싸는 변명뿐이었고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죠. 거기다 이혼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듣게 되니 겨우겨우 참고 있던 저도 화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시모에게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저 어머님께서는 제 편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이 불러다가 혼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정말 아들 일이라고 감싸시는 거예요? 아들이 바람 피웠는데 그걸 감싸시는 거냐고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바람 때문에 이혼하셨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때려 죽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런데 그 짓을 아들이 똑같이 하는데, 제가 어머님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데 저보고 이혼하라고요? 순순히 물러나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어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봐? 그래, 네가 지금 네 주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알려줄게. 솔직히 네가 우리 준이 아내로서 급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대학이든 직업이든 견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내가 널 내 며느리로 우리 준이 아내로 걷어줬던 건 네가 우리 준이 뒷바라지 하나는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 그걸 네가 잘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근데 지금 우리 준이가 만난다는 아가씨를 좀 봐라. 그 아가씨 능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 나이에 벌써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 그리고 글쎄 그 아가씨 재산이 자그마치 100억이란다. 100억. 너 돈 100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 재산 100억의 회사 대표면 네가 지금 우리 준이에게 해주고 있는 뒷바라지 돈으로 다 해주고도 남아. 아니지. 네가 해주는 것보다 더 낫게 해줄 수 있지. 그리고 그 돈으로 그것만 해줄 수 있겠니? 그보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지. 여차하면 준이가 일 그만두고 공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가씨 회사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이런 참금 같은 기회를 잡았는데 준이를 혼내기까지 하면서 그 아가씨와 헤어지게 하라고? 너랑 살게 하라고? 야, 어느 부모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어? 네가 부모라고 생각해봐라. 네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여자 옆에서 죽어라 회사 일만 했으면 좋겠니? 아니면 부자 아내를 만나서 회사도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을 바라겠니? 100이면 100 후자일 거 아니야? 너도 그렇고. 그리고 나도 우리 준이랑 그 아가씨 사이가 잠깐의 불장난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니.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잖니. 그럼 나도 우리 아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물론 너한텐 미안한데 그러니까 상처라도 덜 받게 빨리 이혼하라는 거야. 너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네 말대로 나도 경험해본 사람 아니냐. 그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열받는 모습 덜 볼 수 있을 때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 돈 때문에 조강지처가 됐든 좋은 며느리가 됐든 잔말 말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쩌죠? 그런 말까지 듣게 되니까 절대 순순히 이혼은 못 해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이혼하지 않고 그 인간 옆에 붙어 있으면 두 사람 끝까지 불륜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이혼 안 하겠다는 그 말이야? 네, 당연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이혼하면 저만 손해인 거잖아요. 두 사람은 불륜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저는 이나 갈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꼴은 제가 못 겪죠. 그리고 나중엔 이혼하더라도 어머님이 그렇게도 아끼는 아들 흠집은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머님께서는 며느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야 몇 년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살 테니.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지금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바뀔 것 같냐고? 어머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협박이 아니고요.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저만 상처받고 피해보고 살 수는 없다고 선전포고하는 거라고요. 진심이었습니다. 도저히 저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시모가 마음을 바꿔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었죠. 망할 거면 같이 망하고 죽을 거면 같이 죽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많이 당황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조금 전과 달리 절 회유하려고 했죠.
너 진짜... 상은아, 너 이러는 거 너만 손해인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겪은 일이라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권하는 거라고. 거기다 넌 나와 달리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하루빨리 이혼하고 네 삶 찾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요즘에 이혼한 게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흉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왜 네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힘든 길로 가려고 해? 혹시 돈 때문이니? 직장도 그만둔 지 꽤 됐으니까 이혼하고 혼자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마.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내가 널 도와야지. 우리 준이가 너한테 잘못하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 집 너한테 줄게. 집이 있으면 사람이 그래도 든든하잖니. 거기다 이 집이 그냥 집이니? 평수는 작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가지고만 있으면 값이 오르고 나중에 있을 재건축같이 생각하면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집이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너한테 성의는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 괜찮지 않니? 이 강남집 너 줄 테니까 곱게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거라. 응? 네가 내 제안 받아들인다면 당장 준이 동의 얻고 내일 바로 세무사 찾아가서 상속 진행할게. 서로 감정 상하면서까지 긴 싸움 할 필요 없잖아. 응? 말문이 막힌다는 말을 그때 무슨 말인지 느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에 가득한데 어이가 없어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의성어만 나오고 말이죠. 아들과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도 돈 때문이었고 또 그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모의 모습에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에게 뭘 부탁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 실리나 챙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버틴다면 그 다음엔 또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소리와 일을 당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냥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이 인간들과 연을 싹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됐어요. 그럴 거면 제가 이 인간들에게 받을 거 다 받아내고 이혼해야 그나마 덜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아하니 시모도 아들에게 흠집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남편도 이혼해달라 매달리고 있었으니 더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파트로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그 인간과 결혼하고 산 게 4년이에요. 연애까지 합하면 7년이고요. 그 시간이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앞으로 남은 7년 아파트와 바꾸시겠어요? 거기다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 느낄 감정은요? 배신감과 상처는요? 상은아, 너도 알잖아. 너한테 이 아파트 주면 나도 남는 게 없어. 네가 사과하라는 대로 하고 이 아파트도 내일 즉시 증여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하자. 응?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가져갈게요. 재산 분할? 우리 준이 재산? 그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아드님 바람난 불륜남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듣고 계시던가요? 그리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혼 안 하고 버티면 그 여자도 지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럼 그 이가 다시 제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돼서 그 이가 이혼하든 결혼생활 이어가든 제가 결정해도 될 테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게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럼 재산 분할만 너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 또 딴소리 하거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님. 그리고 그 이가 약속 지키면 저도 지켜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우선 준이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하마. 이 집 주는데 준이 동의도 얻어야 하고 재산 분할 이야기도 나눠봐야 하니. 시몬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였지만 표정만 그렇지 아마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을 겁니다. 자기가 계산했을 때 저에게 강남의 아파트와 아들의 재산을 주더라도 새로 들어올 며느리에게서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선뜻 돈을 쥐어주겠다고 할 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왔고 시모와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찬성이었지만 시모의 집까지 제게 주는 건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그런 아들을 설득하고 있었고요. 이혼은 내가 하고 재산도 내가 주겠다는데 왜 엄마까지 집을 줘요? 그럼 너 동네방네 바람났다고 소문내는 걸 보고만 있을까? 거기다 지금 독이 바짝 올랐는데 제 말을 허투루 들어? 옛말에 여자가 하늘 품으로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잃을 게 없는 애는 째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다. 어차피 너나 나나 그 아가씨가 네 아내로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보장된 거 아니냐? 거기다 그 아가씨 입장에서도 우리 이만큼 손해보면서까지 자기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들였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자. 그래도 알겠어요. 대신에 저 사람한테 이혼하겠다는 약속 확실히 받아낼 거예요. 강압적이든 겁을 주든 약속 받아낼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바라던 소리인지 저야말로 이혼해 줄 테니 약속을 꼭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으니 입을 닫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 그리고 시모와 함께 변호사와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서 또 아파트 증여에 관해서 상담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서류 처리도 했죠. 이후 시모에게 아파트 증여를 받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50% 이상의 재산을 받아갔죠. 이혼하고 난 뒤에는 시댁과 남편이 있는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자고, 어떻게 사는지 소식조차 궁금해하지도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혼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전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경력이 끊겨서 그런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도 돌아가는 시스템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공부하러 다니느라 일자리 구하느라 또 지인들에게 부탁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실물을 쌓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죠. 물론 시모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아 살 곳이 걱정 없었고 이혼하며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한동안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 일할 직장은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한 채를 받았더니 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됐고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한 뒤에는 동료 직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 정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를 되찾게 되었던 건 이혼 이후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고 챙기기 시작했죠. 시모를 만났을 때도 그때였어요. 제 친구들과 술을 한잔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먹었던 저와 친구들은 노래방으로 가서 신나게 놀 생각이었어요. 술값을 계산하고 화장실을 간 친구를 술집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전까지 술을 먹었던 술집에서 아주 익숙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상간녀를 마주치게 되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하려면 상간녀가 절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놀라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피했죠. 혹시 상간녀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 싶어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화장실로 간 친구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곁눈질로 상간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참 더러운 인연이라고 생각하던 도중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왔는지 시모가 상간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거기에 있었던 게 놀라운 광경이 아니라 상간녀가 시모에게 하는 행동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시모에게 욕만 안 섞었을 뿐이지 쌍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내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몇 시까지 오라고 했냐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많이 취했구나. 자, 얼른 들어가자. 어머님, 지금 내 말 무시해요? 내가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지 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고? 지금 11시 46분이고 네가 11시 20분까지 와달라고 했지. 아이, 그런데 내가 이 거리에 도착하긴 20분 전에 도착했어. 다만 술집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 미안하다. 좀 늦어? 거의 30분이나 늦었는데 이게 좀 늦은 거예요? 진짜 할 줄 알고 도움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 시간에 맞춰서 오라는 것도 못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전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12시 전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나갈 준비 다 하고 기다렸는데 30분이나 늦어? 그러고는 뭐? 좀 늦어? 내가 내일 컨디션 안 좋으면, 그래서 계약 놓치기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가라고 말하려 했는데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택시를 탈 거면 처음부터 어머님을 부르지도 않았죠? 내가 말했잖아요. 대리도 택시도 불편하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 좀 하면 한 번에 알아들어 먹을 것이지. 몇 번을 얘기해야 하냐고요? 진짜 돌대가리야 뭐야? 뭐? 돌대가리? 얘 승지야, 너 말이 좀 심하지 않니? 너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내가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길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를 줄 수 있니? 그럼 돌대가리라는 말 안 듣게 잘하든가. 맨날 돌대가리 짓을 하니까 돌대가리라고 하지. 난 진짜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돌대가리인 엄마 밑에서 준희 씨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준희 씨 보면 낳은 부모님 머리가 안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엄마는 맞나? 집안이 하도 개판이어서 어떻게 된 족보인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감히 사람을 개무시해?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귀 먹을 뻔했잖아. 내가 말했지,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는 큰 소리야. 내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이! 얘 승지야, 이건 놓으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던 상간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래 위로 흔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혼할 때 시모 앞에서 큰 소리 친 적은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상간녀가 하더라고요. 흔히 술에 취하면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고 하지만 얘기들을 들어보면 꼭 취해서 저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상간녀가 시모를 무시하는 듯 보였고 시모 반응을 봐도 일상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분명 제 입장에서는 고소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땐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놀란 얼굴로 상간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고개가 꺾인 채로 있는 시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던 시모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눈이 동그랗게 변한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상간녀와 시모를 떼어놓았을 때도 시모는 절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화장실을 나와 술집 앞에서 생긴 소란에 궁금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끌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그날 본 상간녀와 시모의 모습을 잊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건 시모가 무슨 일을 겪고 있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미련이 있다는 것처럼 첫마디를 꺼냈죠. 여보세요? 상은이니? 상은이 맞지? 누구세요? 너 내 번호 지운 거니? 하긴 왜 여태 안 지우고 뒀겠어. 내가 얼마나 미울 텐데. 네? 혹시 어머님이세요? 응, 나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구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저번에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긴 하던데. 어머님께서 제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미워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번호 지운 사람은 몇이겠고요. 그런 사람이 어머님 아니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눈치챈 거죠. 아직도 많이 날이 서 있구나. 그래, 다 이해한다. 내가 전에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 거지. 뒤늦은 후회나 사과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이게 다라면 끊겠습니다. 잠깐만, 상은아.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서 그래. 너 저번에 번화가에서 나 봤지? 그 애한테 머리채 잡히고 혼까지 나는 나를. 그때 내가 너 보고 만감이 교차하더라. 그리고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미쳤지 싶더라고. 너같이 착하고 가족들 생각하고 진심이었던 아이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준이랑 이혼하게 만들었나 싶어서. 그래서 그날부터 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받은 거라고 치겠는데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야 좀 숨 고르고 제 인생 살려고 하니까요. 아유, 상은아, 그렇게 너무 모질게 말하지 마라. 우리 그래도 좋은 고부관계였잖니. 난 네가 그리워서, 그리고 너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나도 시어머니가 되어본 건 처음이라 다른 여자들도 다 너만큼은 하는 줄 알았다. 거기다 돈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돈 100억을 가진 며느리든 돈 1000억을 가진 며느리든 다 필요 없더라고. 그저 남편 생각, 가족 생각하면서 집안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며느리가 최고라는 걸 안 거야. 바로 너 같은 며느리가 최고라는 걸. 그래서 내가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 후회해. 그래서 말인데, 상은아, 너 아직 만나는 사람 없으면 다시 우리 준이랑 잘해보는 게 어떻니? 다시 내 며느리 하자는 말이야. 내 욕심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너희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 어때? 너는 생각이 좀 있니?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결혼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혼하라고 했다가 또 결혼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 미친 여자다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과 시모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그때 못했던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도를 바꿔 시모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이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도 그 상간녀와 잘 살고 있고 한 번 더 이혼하고 저랑 만나는 건 부담이 될 테니까요. 어? 그럼 너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야?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상황은 맞아. 아니, 안 맞으면 내가 맞게 만들면 됐지. 솔직히 우리 준이도 너랑 이혼하고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더라. 지금 준이 옆에 걔가 집에서 완전히 왕처럼 굴리마니 준이가 너랑 살 때와 달리 기가 죽어서 입 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싫다 좋다 자기 표현도 못하거든. 거기다 내가 걔 하녀처럼 사는 걸 아는데 주도권이든 경제권이든 다 그녀에게 빼앗겨서 뭘 말할 수도 없고 내게도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 전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말은 못해도 나처럼 네 생각을 많이 할 거다. 네가 오죽 준이에게나 나에게나 잘했어야지. 그럼 내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준이가 괜찮다고 하면 만나볼 생각은 있니? 아니 그 연애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묵힌 감정을 풀고 그러자는 거지. 어떠니? 제 반응에 시몬은 좋다고 달려들었어요. 거기다 제가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자 좋아 죽었죠. 그러더니 벌써 저와 다시 고부관계라도 된 것처럼 그동안의 서러움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 얘기를 들어보니 복수도 하기 전에 벌써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와 이혼 후 전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입장에서는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제게 떼어주고 시모의 집까지 증여해준 그 행동이 자기에게 들러붙으려고 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전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상간녀는 너무 비대칭이 심한 경제적 차이를 불편하게 생각했고 반대로 시모는 자기가 한 희생이 있으니 희생한 값을 상간녀에게 물질적이든 정성이든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불만이 쌓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갑인 사람은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컸던 상간녀였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 시모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힘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 그때부터 며느리인 상간녀가 시모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평불만을 시모 앞에서 하는 걸 시작으로 업무 핑계를 대고 심부름시키기, 짜증날 때 화풀이하기 등등 점점 시모를 막대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집이 없는 시모가 상간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서 결국엔 세게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봤던 것처럼 시모는 며느리에게 머리채까지 잡히는 굴욕을 당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으니 앞서 제게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며 아부 떨고 끝까지 하지 않던 사과를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래서 제 복수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 하소연을 다 들어준 뒤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전 남편도 시모가 말한 것처럼 상간녀에게 불만이 있는지 자리에 나와 이젠 듣고 싶지 않은 과거의 추억을 짓거리며 혼자서 웃더군요. 그리곤 제가 맞장구를 쳐주자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내가 진작에 이런 자리 만들어서 당신에게 사과해야 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즐거웠어. 나도 예전 생각나서 좋더라. 그럼 기회되면 다음에 또 보기로 하자. 저기 잠깐만.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이야기 더 하지 않을래? 오늘 즐거웠는지 이대로 대화를 끝내기가 아쉬워서. 너만 괜찮다면 우리 좋아하던 와인 사서 너네 집에서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뭐? 우리 집에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집으로 가. 그리고 집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 뭐 하루 정도 안 들어가도 돼. 회사에서 연구한다고 말해도 되고. 어때? 괜찮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자는 말이나 하루 정도는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라는 년이나 아들이라는 놈이나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족들과 가족으로 지냈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전 남편과 잘 되는 건 관심도 없었던 저였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해볼 가능성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이 제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죠. 저는 흔쾌히 전 남편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불렀어요. 제가 불렀던 사람 중 한 명은 시모였죠. 어머, 준이 네가 여긴 웬일이니? 나 오늘 상은이 만나기로 해서. 근데 엄만 여길 어떻게... 내가 불렀어. 이왕이면 다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잖아. 그런가? 어머, 우리 상은이가 옛날이 그리웠구나. 하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재밌는 시간 보냈니? 나도 가끔 그때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자리하니까 좋다. 그럼 우선 밥 먹을 것부터 시키자.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쏠게. 뭐든 시켜, 뭐든. 그럼 좀 이따가 시켜요. 아직 올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아니,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가족은 이렇게가 전부인데. 혹시 사돈 중에 한 분이 오시기로 했니? 너희 벌써 얘기가 다 된 거야? 아닌데. 저번에 좋은 시간 보내긴 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상은아, 누가 온다는 말이야? 누가? 기다리면 알아. 마침 왔네. 저기 저 사람이야. 여기에요, 여기. 제가 기다렸던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전 남편과 시모가 얼어붙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제가 불렀던 사람이 상간녀였거든요. 상간녀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보며 자리로 왔어요. 그리곤 절 쳐다보며 자길 이 자리로 부른 이유가 뭔지 묻기 시작했죠. 뭐지? 난 또 날 부르길래 늦었지만 내 뺨이라도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옛 부인, 현 부인 이렇게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는 건가? 뭐예요, 날 부른 이유가? 그러게, 이 상황 재밌죠? 나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쪽이 모르는 내용을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쪽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자,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들고 녹음된 내용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 남편과 만나 나눴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죠. 조금 전 나눴던 대화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와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중간에 전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어떻게든 녹음 파일을 없애려고도 했죠.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녹음 파일을 잘 듣고 있던 상간녀도 가만두지 않았고요. 이거 내놔! 내놓으라고! 미쳤어?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걸 당신한테 빼앗겨? 여기에 얼마나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러다가 당신 성추행으로 경찰서 가는 수가 있어? 이게 정말... 내놓으라고! 야, 저 여자 곁에서 안 떨어져? 너 다시 자리에 앉아. 내가 저 녹음 파일 다 들어야 되겠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전 남편은 상간녀가 무서운지 그 한마디에 제 휴대폰을 빼앗는 걸 포기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후회한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잣말로 욕설을 뱉었죠. 옆에 시모는 울상이 되어 있었고요. 울상이 된 시모는 계속해서 상간녀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다 길었던 제 녹음 파일이 끝나자 상간녀 앞으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승지야, 내가 잘못했다. 전부 내 잘못이야. 춘이는 내가 억지로 불려서 나간 거야. 너도 알잖아. 춘이가 내 말이면 싫어도 듣는다는 거. 내가 전부 꾸민 일이고 내가 죽일 년이다. 그러니 나만 탓해라. 지금 날 가지고 노나. 내가 다 들었는데도 거짓말을 하네? 그럼 전부인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한 것도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저 인간은 다른 여자랑 자는 것도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진짜 엄마랑 아들이라는 것들이 뭐 하자는 거지? 어?
야, 이준이, 너 일어나봐. 너 네 입으로 말해봐. 너 내가 지겨워? 그래서 전부인에게 돌아가려고? 여보, 그게 아니라 난 우리가 만났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하려고. 우리 전 남편 진짜 비겁하네? 사과는 무슨, 나랑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면서. 저기 아까 들었죠? 그쪽 보고 더럽게 못된 년이라고 한 거. 솔직히 그쪽 못된 년이긴 하죠. 근데 그거야 내 입에서 나올 때 허락될 말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도 성격 좀 고쳐먹어요. 얼마나 성격이 지랄 맞으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혼하라고 재촉했던 전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지금 며느리 욕을 하겠어요. 거기다 저 사람도 그쪽한테 불만이 많던데 이거 한 지목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 거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못했어. 나도 너한테 할 말 많고 맘 같아선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은데 여기 있는 3명과는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야. 너희들 상대하면 나도 더러워질 것 같거든. 그리고 너 뭔가를 착각하나 본데 너 나한테 아직도 상간녀야. 남의 남편 꼬시고 멀쩡한 가정 파탄 낸 더러운 년이라고. 그러니까 입 다물어. 거기다 내가 이렇게 네 뒤통수 치려는 연놈들까지 앞에다 잡아왔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라고, 이 잡년아. 너 내 성질 더 이상 건들지 마. 그리고 이 둘 아주 철저하게 조져. 너 이번 일 대충 넘기면 네가 한 짓 그대로 딴 년에게 당한다? 알겠어? 저는 상간녀에게 화풀이도 하고 약까지 올린 다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세 사람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울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셋이 치고받고 싸우라고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죠. 자리를 떠나는 제 뒤로는 울먹이는 시모와 잘못을 비는 전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던 복수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정말 개털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자인 상간녀를 믿고 자기 엄마한테 또 자기에게 쓰는 씀씀이가 커졌던데 이혼하게 되니 그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이전에 유지하던 게 감당이 되지 않던 거죠. 그래서 제법 잘나가는 대기업 연구원이 빚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들의 어려워진 모습에 더더욱 힘들어할 시모가 생각나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쭉 두 사람, 아니 상간녀까지 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만약 상간녀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제가 다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할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